반도체가 빠지면 이제 받쳐줄 수급이 없고 지수도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열릴 수 있다. 섹터 중에서는 좀 저점 매수로 이제 자동차주를 지금 기관들이 좀 관심 있어 보고 있다. 지금 투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오늘 모신 분은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았어요. 네. 1.3% 이상 네.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2,900선은 좀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뭐 2,700, 800 뭐 여러 얘기가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을? 일단 전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국 시장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해주들이 다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전자가 눈에 띄게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저점 매수의 어떤 저희 개인 투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은 좀 다시 또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단기로는 이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제 주변의 기관 투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특별하게 대응은 안 하고 계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 주식 비중 50% 말씀드렸는데 사실 50%든 60%든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지금 그는 과연 저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지표를 제가 그래서 하나 두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짜놓은 컨트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지수 바닥일 때랑 이제 상단일 때랑 이제 요거를 보는 지표인데 네. 사실 이 RSI라는 거는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자료를 찾아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수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 게 저희가 이제 지수가 슬금슬금 빠지면은 이게 과매도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5% 빠지면 다 주식을 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였죠. 2주 동안 주식이 약간 반등할 것 같다가 1% 빠지고 반등할 것 같다가 1% 빠지고 이제 이렇게 누적됐을 때 결국엔 마이너스 빠지고 한 번 플러스에 또 마이너스 하면 계속 RSI 지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면 바닥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때랑 또 120일 때랑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오늘 빠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빠졌을 것 같고 지수로 보면은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주에도 보면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익률은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둘 다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는 네네. 그 세금 내기 위해서. 네네. 네, 사실 그거는 좀 그냥 노이즈고요. 왜냐하면 0.3%인가요? 그 물량 판다고 해서 전자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닌데 그냥 팔고 싶으셨던 분들이 그치, 이유를 팔지 그냥 거기다 않았을까? 대고. 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제 외국인 동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명확하게 또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결국엔 한국의 지수를 지탱하는 거는 여태까지 2차 전지가 잘 버텼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서 반도체가 빠지면 이제 받쳐줄 수급이 없고 지수도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열릴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2,900선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바람인데 제가 삼성전자가 내일 또 3% 빠지면 또 똑같이 지수는 조금씩 계속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중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점이니까 오늘 무조건 주식을 채우고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오늘 장중에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현물은 팔았고요.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그 선물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수 레벨에서는 선물을 그 종가에 좀 들어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4천억 순매도 하다가 종가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것도
그거라도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된다. 마지막에 장막판에 네, 그게 네, 좀 맞습니다. 올린 거를. 네. 자, 일단 참 많은 섹터, 많은 우량주들이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팍팍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최근에.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오를 것이냐 이제 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쪽에서 나올 것이냐 지금 잘 가고 있는 데가 더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 ETF가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보시면은 은행 수급으로 찍히는 ETF가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ETF 관련된 것들을 팔면은 설정할 때 은행으로 좀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지만 잘 빠지진 않는 이유는 은행 ETF 쪽 수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덜 빠졌기 때문에 장이 반등 나올 때 덜 올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저도 이제 100%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원래 낙폭과대가 1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낙폭과대를 세게 이제 오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 쪽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전략으로는 이제 반대 전략으로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먼저 포탄을 맞은 데를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뭐 제가 따져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안 돌아오니까 아예 주가가 반응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안 돌아오고 달러 강세면은 유로화가 반대로 약세가 되거든요. 유로화 강세로 돌지 않으면 사실 조선주는 그렇게 뭐 저점 매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늘 실적이 오늘 그 충당금 관련해서 GM 충당금 관련해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원래는 충당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을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LG전자랑 이제 LG화학하고 둘 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볼 때 제가 좀 좋게 보는 제가 보려는 계속 전략 중에 하나는 3분기 때 안 좋은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공급단의 이슈로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영향이 많이 받아서 실적이 저점이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QOQ로 오를 수 있는 애들한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좀 투자자들 생각하고 좀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라고 섹터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사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가장 큰 얘기는 이제 뉴스로 이미 보셨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아세안 국가의 빈메모리 관련된 패키징이나 이런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됐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돌아간다라는 뉴스가 나자마자 사실 이거는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던 뉴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저점 찍은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이 낮춰놨던 이제 자동차주 지금 뭐 지난도 2주 전에 IT냐 자동차냐 여쭤봤는데 뭐 완전 제가 반대로 갔죠. 제가 얘기한 거. 뭐 저도 그런 거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장을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중에서는 좀 저점 매수로 이제 자동차주를 지금 기관들이 좀 관심 있어 보고 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좋은 건 뭐냐면 뭐 리포트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처럼 현대차량 비중이 높은 애들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 eGMP가 전기차나 이런 것들 다 그 모듈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업체가 좋은데 실제로 보면은 주가가 좀 오르긴 하는데 모비스 같은 건 또 안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위아는 잘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분기 때 가장 안 좋은 게 사실 미국입니다. 뭐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국 비중은 이미 낮아지고 있고 중국 공장은 현대차가 이제 제3공장을 지금 샤오미한테 팔려고 얘기했다는 걸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중국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 비중을 전기차 비중을 올리고 그다음 북미 비중을 올리겠다는 게 현대차의 전략이기 때문에 북미 쪽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은 3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쪽 있는 애들이 뭐냐? 그러면 SL 그다음에 만도 뭐 S&T 모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S&T 모티브를 제외하고서는 주가가 다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이제 반반으로 갈린다. 같은 섹터에서 반반으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 모비스랑 위아를 보는 거고 3분기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SL이나 만도를 사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같은 섹터 내에서 전략이 투자들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혼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냥 눈치 장세 이게 딱 네. 맞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별로도 지금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뭐 지금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는 그쪽에 이제 하시는 좀 뭐 예전에 펀드 매니저 했던 선배님한테 한번 오랜만에 전화해봤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쉰 지 오래다. 2주 전부터 계속 쉬고 있다. 아. 장세를 모르겠다. 자기는 이 색깔 자체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네. 있는 거는 그냥 네네. 들고. 뭐 있는 거 조금씩 정리하고 뭐 조금 들고 있는데 이게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그냥 그 펼쳐놓거나 이러지 않고 종목을 압축하거나 아니면 일부 종목들만 투자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장세네요. 네.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가 먼저 반등할 것이냐. 네.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뭐 모든 주식이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어야죠. 네. 그러면 좀 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포탄을 먼저 맞은 이제 자동차 쪽을 자동차?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삼성전자도 워낙 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네. 그 제가 봤던 건데 이제 뭐 제가 사이클이 3년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틀렸더라고요. 이게 4년입니다. 4년. 아, 그래요? 예, 저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6개월 지금 힘들었는데 혹시 3년 사이클 중에 하락이 아닐까라고 봤는데 결국에 이게 CT에서 나온 D램 사이클에 대한 자료거든요. 아마 요걸 보고 2011년도부터 계속 그 팔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D램 컨트랙 프라이스 결국엔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빠지는 구간 전에 이미 D램 매출의 어떤 D램 업체들의 매출은 피크가 나왔다 연초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팔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뭐 사후 약방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D램 쪽 관련된 중소형 IT 업체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거기서는 사실 수요는 되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나 이런 후공정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바틀렉, 저희가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급 바틀렉이 걸려서 결국 공급단의 이슈로 지금 이 스팟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뭐 11월에서 12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2분기를 가격이 오를 거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컨센서스가,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하면 11, 12월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주간으로 외국인이 순매수 하위랑 상위입니다. 하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이제 좀 매도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무섭게 일주일 동안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종목들을 좀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한때 핫했던 카카오뱅크,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카카오, 삼성전기, 크래프톤도 뭐 한참 사다가 이제 또 파니까 바로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대한항공도 저희가 이제 다 좋아하는 위드 코로나 준데 이제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외국인이 파니까 바로 빠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외국인 마인드를 저희가 100%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지금 투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이 됐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이게 매수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매도가 조금 끝쳐지기만을 바라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매도 언제쯤 이게 좀 이렇게 수그러들을까요? 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긴 일단 한데. 환율 이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 호주 달러 이렇게 보거든요. 호주 달러랑 한국이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달러 인덱스는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1.7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제 3월달, 4월달 고점을 지금 베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나 어떤 이런 우려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위안화와 그 달러와의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변동이 있는지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위안화 원입니다. 신기하게 이제 한국이 또 중국 수출이 많거든요. 네. 수입도 많습니다만 그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뭐 매크로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100% 뭐 이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 원화가 계속 중국 대비 이제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약세로 가지 이렇게 의심 뭐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은 했겠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무역 수지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볼 것 같은데 일단 원화는 생각보다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머징 내에서 어떤 중국 대비 저희가 약세로 돌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랑 환율 약세 뭐 굳이 시장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디가 될까라고 보면 뭐 제조업 바틀렉 생산 이슈 이런 거에 가장 뭐 저희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좀 IT 자동차 되게 시크리컬한 그러니까 소비재 경기 소비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먼저 팔아놨다가 다시 사면은 다시 또 올라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턴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 이슈 뭐 11월 달에 됩니다. 다 얘기하겠지만 뭐 저희가 고용 지표는 좀 덜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올랐고 아마 그 연준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연준이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모르는데 이제 이머징을 저가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뭐 낮췄던 비중을 조금 채우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 지금 뭐 1190원, 네. 1200선에 거의 다다랐었는데 이게 좀 넘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연초에 저희가 1,200원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율이 그때 1월 달엔 빠졌고 2, 3월까지만 해도 환율이 안정적이었거든요. 1050원 안팎? 네네, 그 네, 정도였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환율이 오르니까 뭐 IT 업체랑 뭐 자동차 업체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수출이 많긴 합니다만 매출액이라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환율이 있으면 전반적인 시장의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 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환율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환율의 동향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환율이 좀 떨어져야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외국인의 매수나 우리가 지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원자재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어떤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저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히 이 우리 뭐죠? 그 신재생 에너지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뭐 생각밖의 어떤 저조한 그 공급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그 에너지 가격이 좀 폭등하면서 네. 어려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일단 저는 신재생 쪽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이슈는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돈을 버는 업체는 몇 개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비중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RPS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가 오르는 거를 해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이슈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결론은 조금씩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하면서 연준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를 맞춘다는 건 더 주가보다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저희가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유국의 어떤 집단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보면 러시아가 보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아요. 네, 이머징 지수 중에서 러시아가 지금 연초 대비 1등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가 2등이고요. 한국은 저쪽 저기 하위권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브라질도 유가랑 연동이 돼 있는데 아마 환 안정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수가 빠진 걸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어떤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가가 뭐 40불까지 뭐 25불까지 빠진 적도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뭐 40불 간다고 했는데 벌써 80불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은 사실 유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유가를 어떻게 돌렸냐면 셰일 오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오펙 그러면 너네 우리 얘기 들어. 사우디가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힘들어도 얘네가 버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랑 오펙이랑 손을 잡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지금 정치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리스크는 유가가 올랐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유가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가가 10불이 오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가 오른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는 지금 어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유가 이상 돼야 이제 적자를 면하는데 그 재정 균형 BEP를 할 수 있는 유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에서 80불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BEP 돌아서는 거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면 80불 이상에서 오래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오펙 플러스한테 우리 셰일 오일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너네 좀 감산 좀 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증산 좀 해. 했더니 증산을 안 한다고. 왜냐면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그럼 러시아랑 아마 오펙이랑 이런 뉴스에 따라서 유가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경기 개선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폭락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것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가의 상승 이런 커머니티의 상승들이 원가의 부담을 주는 실적 시즌이 이번 3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도 이걸 가격 전가가 할 수 있는 업체는 4분기 때 실적이 올라갈 거고 가격 전가가 못하면 못한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누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 이게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뭐라 그럴까 위험 요소로 지금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